안녕하세요. 비대면 실습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으로 인력사무소 창업하기입니다. 자, 인력사무소를 창업한다? 물론 사회복지 자격증 가지고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몇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인력사무소를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현장 실습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력사무소를 차리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할까, 왜 이걸 이런 방법으로 따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실습을 하셨던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내용과 제가 이제 알아본 내용을 이제 합쳐서 이번 시간에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방법들은 인력사무소를 창업하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격증 한 8가지 정도의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인력사무소 또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 사무소도 이 사회복지 자격증으로 취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8가지 자격증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회복지 자격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 그러면서 그분이 준비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인력사무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사무소는 8가지의 자격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8가지 자격증을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취득하면은 인력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고, 또한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직원도 마찬가지로 이 8가지 자격증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요. 자, 8가지가 무엇에 해당되냐라고 하면요, 국가자격지주법 따라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직업상담사와 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고민을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도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이 직업상담사 2급이 1년에 시험이 한 3번 정도 돼요. 분기만 3월, 7월, 10월 이쯤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되는데, 1년에 일단 시험을 딸 그런 확률이, 시험이 많다 보니까 시험에 접수할 그런 확률들이 많고 계속 보다 보면 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상담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목을 이수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열심히 공부해서 한다고 하면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짧게 걸릴 거라는 생각에 직업상담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대요. 직업상담사가 쉽게 생각하면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업상담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만만한 시험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필기시험도 과목도 여러 가지고요. 과목 봐야 되고 필기시험 봐야 되고, 필기시험은 이제 사지선, 오지선다 이제 이런 객관식 문제를 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술형에 대한 그런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는 게 조금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따면 괜찮죠. 이거는 직업상담사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이게 변호사 자격증하고 직업상담사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같은 위치의 자격증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직업상담사나 변호사 자격증이나 모두 똑같이 5점의 점수를 받게 돼요. 5점의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 준비하려고 하던가 이럴 때는 꼭 따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력사무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공부하다가 이게 포기하셨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초중고 교육법 및 고등보육법에서 에 의한 학교, 중고등학교, 초등고등학교 얘기하는 거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 상담 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되네요. 야, 이거 일단 이게 보면요, 일단 초등교육법이라든지 고등교육 학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힘들겠죠. 무슨 자격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도 힘들고, 두 번째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를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된대요. 그것도 2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직업훈련을 상담하고 직업
상담사가 있어야 되거나 또는 청소년 단체니까 청소년 지도사 아니면 청소년 상담사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요거 경력 2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궁시렁 되면서 이것도 두 번째도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봤던 첫 번째 이것을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했는데 안 돼서 세 번째가 뭐냐면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이래요. 이 공인노무사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공부를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무사 자격 따는 게 쉽지 않죠. 직업상담사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노무사 자격 따기가. 그래서 이걸 노무사 자격을 공부하려고 하면 생각해 보니까 뭐 머리 싸매고 다시 어디 들어가서 몇 년은 공부해서 나와야 되고, 아휴, 이러니 차리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단위의 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 조합이 돼서 100명 이상의 조합에 들어가 노동조합 들어가서 목숨 걸고 노조 활동을 2년 이상 한 경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 경력을 쌓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또 경력이 1년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2년입니다. 2년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거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도 안 돼서 이 네 번째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안 되고 네 번째도 안 되고 해서 이제 포기를 했대요. 다섯 번째 봤더니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대요. 아,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들어가는 거에 쉽지 않고요. 또 거기 안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직책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직책에 가서 2년간의 경력을 또 쌓아야 된대요. 이걸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대요. 이것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여섯 번째,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공무원으로 2년 근무한 경력이 있으려면 계속 공무원 하겠다는, 나 공무원 하지 내가 이거 인력사무소 안 차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그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했죠. 공무원으로서 2년, 초중고 예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 경력이 2년, 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2년 경력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선생님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던 것이 마지막 여덟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아, 이게 그나마 1번하고 8번에서 두 개 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1번하고 8번하고 고민을 거예요. 2번부터 7번까지 이 경력 2년들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이 경력 2년이 필요했던 것은 경력은 이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력을 해서 2년 동안 들어가서 뭐 하고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노무사 자격증 따기 힘들고, 뭐 선생님 교원 자격증 따서 선생님으로 2년 경력하는 거, 공무원으로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그 직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1번 아니면 8번을 했는데, 자, 8번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었대요. 8번이 돈이 많이 들었다라는 게 뭐냐, 우리 교육비가 들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돈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4과목, 10과목 필수와 선택 4과목에서 14과목을 공부하고 이제 실습까지도 공부하는데 그 기간은 보통 1년, 뭐 42학점이니까 1년이었죠. 1년의 기간에 비용도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 뭐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그 180만 원이라는 비용이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직업상담사를 공부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책을 사고 보는데 도통 이게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처음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동영상을 사서 봐야 되는데 직업상담사 동영상 비용도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동영상을 보고 시험에 합격하면 괜찮은데, 이 동영상도 비싼 돈 주고 보고 책도 사서 했는데 이게 붙을 자신이
아니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간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모두 이제 허투루 이제 숲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게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에 이제는 마지막 8번째인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는데 이제 시간과 비용이 뭐 이제 이 정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고민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뭐 이 인력사무소를 뭐 차리고 뭐 인력사무소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 더 궁금했대요. 이 자격증으로 인력사무소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던 인력사무소를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시고 실습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력사무소를 하면서 왜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한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할까? 인력사무소를 하는데, 근데 인력사무소뿐만 아니라 그 건축사 사무소 뭐 이런 거 할 때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 사무소는 조금 이따 좀 다른 설명을 하나 해드릴 건데요. 사회복지 자격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도 좀 의아했지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또 대답을 못하면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봤을 때 뭐 1번에 있었던 게 직업상담사였어요. 아, 직업상담사는 그 인력사무소니까 직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직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업상담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회복지사의 법적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자, 사회복지사의 법적 역할,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것은 3가지로 함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활지도, 두 번째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진행 업무, 세 번째가 상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도 주된 업무가 상담이 있기 때문에 인력사무소를 에서 이제 직업을 알선해주고 다른 것들을 해주고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이게 만에 하나 뭐 아니면 그렇게 이제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대여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력사무소,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인력사무소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설립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은 건물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뭐 자격증은 뭐가 있는데 막 하는데 이 사회복지 자격증이 지금 100만 명이 넘게 갖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좀 당황스럽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의 자격증을 빌리냐라고 하면은 뭐 예전에도 뭐 의사 자격증도 뭐 이제 대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부라든지 가정부주부에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사회복지 자격증. 그래서 사회복지 그 업무를 보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뭐 4대 보험이 안 되고 5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격증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뭐 여기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름으로 자격증 넣고 창업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 자격증 대여 이거 안 돼요.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대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대여다 걸리게 되면 아마 자격증이 취소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여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자격증에 대해서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모든 법적 조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에서 논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소정의 금액을 준다고 하면 또 혹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자격증을 따면 창업하려고 그런 것을 그 자리를 물색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이 정말 무궁무진한 곳들까지도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뭐 이거 가지고 인력사무소를 창업이 가능해?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축사 사무소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찾아보고 자격이 있고 보면은 자격사항의 사회복지 자격증들이 사용되는 곳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증이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물론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요, 자격증이 필요한 곳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이 이제 쓸모가 나중으로 갈수록 쓸모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8가지의 그런 자격 조건을 보고 그 자격 조건 중에서 무엇이 제일 만만할까 1번에서 8번 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1번하고 8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업상담사랑 사회복지사랑 고민을 하다가 직업상담사를 먼저 해본 거예요. 해보고 뭐 하다가 공부하고 이거 좀 책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무시험 제도인 사회복지 자격증을 아마 취득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인력사무소를 차린다고 했는데,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됐으니까요.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그분 만났던 게. 이런 가진 사람들이 등록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록이 되면, 자격이 되면은 건축사 사무소를 차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 사회복지 자격증이 사회복지만 생각 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건축사 사무소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2명 이상 그 인력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 2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8개 중 1개 자격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많이 따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돼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 33제곱이면 한 10평 정도 되겠네요. 한 평이 3.3 곱하기 3.3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33제곱이면 거의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납입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 인력사무소 창업하는 데 있어서도 자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런 건물적인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필요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격증이 필요하던가, 또 뭐가 있었어요? 자격증이 필요 없으면 현장 경력 2년을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은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따로 48학점만 이수했으면 하면 42학점이었죠. 그 당시엔 42학점입니다. 48학점이 아니라 42학점. 42학점만 이수하면 이걸 받을 수 있어요. 또 지금은 또 3과목이 늘어나서 51학점으로, 현재는 51학점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42학점만 이수하면 되니까 그냥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대학 졸업장이 없어요.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또 이제 전문학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문학사를 받은 다음에 자격증을 신청해야 되는데, 전문학사는 보통 이제 뭐 이런저런 자격증 빠진 다음 최소 이제 3학기를 다니든지 보통 4학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또 이것도 2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력을 쌓는 경험, 뭐 대학 자격증이 있었다, 졸업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42학점이니까 1년의 경력, 1년의 교육 기간만 있으면 충분히 자격을 땄었는데 그게 아닌 이상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신 분들은 또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력들이라든지 경력 2년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2년의 교육 기간, 거기에 또 다른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된다는 것에 조금 거부감 아니면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8가지 중에요. 8가지 중에 가장 쉬운 게 8번째예요.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는 게 아마 제일 쉬울 겁니다. 이제는 51학점으로 늘어나서 이거는 3학기예요. 무조건 3학기. 무조건 3학기에 자격을 따야 되는 거니까 그 자격증 딸 바에 뭐 학위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이제 그나마 사회복지 자격증이 쉬운 거고 나머지 자격증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작업 중형 자격증 이런 것을 대고 나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등록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증명 서류를 내야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자격증 같은 걸 내야죠.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게 그 요건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종사자 명부, 직업 상담에 기준하는 해당하는 증명 서류, 뭐 직업 상담원이 뭐 된다라고 하면 직업 상담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보증보험에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은 시군구의 절차를 통해 그 인력사무소를 창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뭐 이전 시간만 하더라도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뭐 재단복지사, 뭐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뜬금없이 이 인력사무소 창업하기라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인력사무소에 관심이 대부분 없어요. 저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걸 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지,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이제 알게 되었던 거거든요. 아,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 틀로 사회복지에 대한 여기서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자격증 가지고 다른 무슨 업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꼭 사회복지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복지관에서 무슨 프로그램 강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강사 채용 이런 것에 조금 플러스 점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뭐 강사들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뭐 사회복지 자격증 땄으니까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 것 사회복지 자격증을 통해서 다른 그런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복지 대여예요. 사회복지 자격증 대여. 이런 사회복지 자격증 대여하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어렵게 땄잖아요. 자, 물론 시험을 보지 않고 뭐 이렇게 했다 하지만 우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최소 42학점, 이제는 51학점 이렇게 이제 학점도 있어야 되고요. 그 기간이 빨라야 2학기. 그리고 이제는 51학점으로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학기거든요. 그러면 1년 반이거든요. 1년 반. 1년 반을 노력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노력해서 딴 것만큼 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그 다른 곳에도 그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력사무소를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창업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제 이런 다른 방법의 사회복지 자격증이
쓰임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력사무소도 사회복지 자격증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 건축사 사무소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